자, 이제 그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의 이제 열강대 아프리카 분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몇 페이지 표시냐면 이제 429페이지 펴 보세요. 서브노트.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열강대 아프리카 분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강들이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알았던 지역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있죠. 뭐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지중해 연안 지역은 이미 이제 고대 시대부터 알려졌던 지역인데 그 지리산 발견 이후에도 그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 몰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서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기항지 있죠. 아프리카 몇 개 항구들, 저 거점 도시들만 이제 장악했을 뿐, 그 오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오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왜냐면 거기 뭐 자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말라리아 같은 이제 그 뭐냐면 병들이 그 퇴치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석유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금속 그 자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내지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면 이득이라는 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구난방을 해갖고 막 해갖고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상당수의 아프리카 거의 90% 넘는 아프리카가 이제 식민지화 되죠. 라이비리아나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화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분할 이제 그 사항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초창기 때는 이 아프리카 오지를 잘 몰랐는데 이 아프리카 오지를 소개시켜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선교사 리비스턴과 미국의 스탠리 기자예요. 그래서 리비스턴과 이제 스탠리 통해서 아프리카 내륙 지방이 알려지게 되죠. 원래 이 리빙스턴은 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국주의 열강의 앞장이가 돼가지고 식민지 개척에 어떤 사명을 띠고 들어간 건 아니고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선교하기에 들어간 거야 아프리카 오지를.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스탠리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차단했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아프리카 내륙 지방의 사정까지도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탐험을 이제 하게 되고 아프리카가 이제 식민지화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을 보죠. 영국은 그 이집트를 보호국화시키죠. 1875년에 이집트의 재정난을 이용해서 영국의 디즈니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모두 매입해. 이걸 좀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프랑스하고 원래는 영국이 그 당시 그 공동으로 그 수에즈 운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집트가 이제 좀 참여했었는데 이집트의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권리를 다 매입을 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프랑스 거도 매입을 시켜. 그래갖고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영국의 어떤 독단으로 소유하게 돼요. 자, 그리고 영국이 이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를 보호국화시키게 있겠죠. 그 보호국화시켜.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니고 왕실은 그대로 준 채 그 뭐냐면 단지 왕실 그대로 둔 채 단지 이제 뭐냐면 이집트를 명목상 이제 독립국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실제로 지배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민족주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영국이 이를 진압하고 실제 보호용을 만들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국은 삼비 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정책을 해요. 아니, 종단하는 정책을 하죠. 종단 정책을 하는데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냐면 이집트의 카이로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피게 되죠. 그리고 이 종단 정책에 따라서 우간다, 수단 등을 보호종으로 삼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을 보호를 삼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종당 정책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프랑스와의 충돌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파쇼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 행당 정책을 이제 피고 있었죠. 그래서 행당 정책이라는 것은 모로코하고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섬이에요. 이렇게 모로코가 있으면 마다가스카르는 섬이죠. 아프리카 큰 섬. 여기를 연결하는데 영국의 여기 종당 정책,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하고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정책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 마주친 지점이 어디냐면 이 파쇼사 사건이고요. 이 파쇼사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프랑스가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그러면 너 수단 가져라. 그래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영국이 파쇼다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려나게 이제 타협한 거야. 대신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얻어낸 거는 뭐냐면 모로코 때 이 모로코의 그런 기득권을 프랑스의 기득권을 영국이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 나중에 모로코 사건 때도 이제 독일이 거기를 이제 침범하니까 프랑스를 이제가 프랑스에 대해 영국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쇼사 사건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란 정책에서 이제 독일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적당하게 타협을 받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연방을 좀 볼게요. 원래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이제 원래 그 기호는 케이프타운이에요. 이 케이프타운.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이 있죠. 유명한 항구죠. 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뭐 때문에 이제 만들었냐면 일종의 기항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스웨즈 운하 이전에 주도 태평양 지역을 이제 가려면 대서양에서 이제 태평양 넘어가려면 요 지역을 거쳐갖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케이프타운.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가 이 케이프타운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먹게 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영국용으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케이프타운에 원래부터 살았던 네덜란드인이 있었죠. 보호인이 있어, 보호인. 이 보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 청교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신교도들이죠. 신교들도. 그래서 이제 신교도들이 케이프타운 가갖고 이제 거기 뭐 근척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을 장악을 했고, 근데 이들이 이제 케이프타운 시민이 세우고 있는데 영국부터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보호인들이. 그래서 이들 네덜란드 후손들이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국 식민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보호인들 불만이 있었어요. 이 케이프타운이 영국 지배자가 바뀌면서 영국은 그 당시 노예무역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보호인들은 신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그 흑인들을 노예를 삼아서 개종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영국의 자유주의 입장을 볼 때는 이 노인들이 노예를 삼는 그 정책들, 흑인 노예를 삼는 정책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케이프타운 식민지에 보호인들 노예 소유를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호인들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노예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 해갖고 독립투쟁을 했지만 잘 안 되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케이프타운을 벗어나갖고 그 자기 나라인데 식민지를 만들자. 독립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북쪽에 조그만 독립국가를 2개를 만들죠. 그게 이제 뭐냐면 트랜스발 자유국가, 오렌지 자유국이야. 네,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발 공화국이죠. 근데 이 오렌지 자유국하고 트랜스발 공화국은 그 당시에 영국 입장 올 땐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허허벌판 땅이었고 그냥 농사만 좀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관심이 갖게 됐던 게 뭐냐면 요 지역에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케이프타운 식민지 장관이었던 세실 루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식민주의자고 제국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입장을 때 여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영국이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바를 공격해 들어가죠. 그 2번에 거쳐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후손이었던 보호인과 싸웠기 때문에 보호전쟁이라고 해요. 보호전쟁.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보호전쟁 결과 어떻게 돼요? 이 보호인들이 패했죠. 그래서 트랜스바 자유국과 트랜스바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그 당시 이제 어디 넘어가요?
영국 식민지 케이프타운 식민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에서는 이들을 이제 통합하고 주변 지역을 통합해서 1910년대에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을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비내에서 얻은 그 그러니까 케이프 식민지와 그 기존의 식민지하고 또 앞에 그 두 개의 그 보호 공화국들, 그다음에 나탈 지역 그걸 합쳐 갖고 남아국을 조직을 했다. 남아국 연방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삼시 정책을 완성하죠. 케이프 식민지, 그다음에 카이로, 그다음에 캘커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도시를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 삼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인도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인도에 초점 맞췄다고 했죠.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자, 그다음에 프랑스 보죠. 프랑스는 1830년대 투르크부터 알제리를 획득했고요. 행당 정책을 했는데 행당 정책 아까 아침에 그 모로코에서 마다가스를 연결하는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티니지를 획득했고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불령 서아프리카, 적도 아메리카를 획득했고요. 예, 획득이죠 이거 못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마다가스카르를 이제 획득하죠. 동단이라는 건 아프리카 동단,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행당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파쇼다 사건을 겪고 파쇼다 영국을 양보하는 대신에 모로코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사라 주명에 또 그 지역을 얻었고, 그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이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아프리카 식민지가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불어를 많이 공용해서 사용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때인데, 그래서 선진국들, 그러니까 선진 유럽 열강들이 차지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을 들어가갖고 이제 좀씩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트리폴리, 그러니까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죠. 이건 이투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 나중에 설명했지 콩고 지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벨기에 콩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뭐 영국이나 포르투갈이 반발했어. 예, 주변에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콩고강 유역 지역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그만 국가인 벨기에들이 뭐 50배를 넘는 콩고를 먹을 수 있냐. 뭐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게 돼서 베르닝에도 개최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인데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1914년까지 아프리카의 독립을 유지했었던 나라는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눈여겨볼 나라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위치는 대충 알고 있죠. 홍해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었던 내륙 국가요. 원래 에티오피아는 다른 국가들은 대개 보면 어떤 나라예요? 그 아프리카 그 이쪽 지역, 홍해 쪽의 연안 국가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특이하게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는 5개 부족으로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 5개 부족들을 분열을 뭐냐면 통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메네리트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자, 메네리트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를 통합을 하고 그 당시 여러 근대적 개혁을 하게 돼요. 뭐 철도를 부설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신식 군대를 조직을 하죠. 그 과정에 이탈리아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도와 전투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아드와 전투에서 그 당시 그 이탈리아 군들 격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그 유독 군대를 격파한 전투. 이게 이제 격파해서 결국엔 독립을 유지한 그 전투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군이 이탈리아 군을 격파한 아드와 전투예요. 결국 아디스 아바바 평화조약을 맺고 에티오피아 독립을 국제 승인받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에티오피아가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부터 다시 침공을 받잖아요. 무솔리니에서 점령을 당하죠. 그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요 당시에는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무솔 침공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그 예문 자체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나이베리아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 이제 해방된 노예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세워진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왔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토착 라이베리아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나고 내분이 일어나죠. 결국엔 지금은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열강들도 이제 아시아를 분할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진출해요. 어, 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진출하면 예전에도 물론 진출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들 있죠. 거점을 이제 지배를 했던 거고, 요때는 아예 나라 자체를 그냥 내륙까지 들어가서 점령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석유 자원 때문인데, 석유에다가 거기에는 또 고무도 많죠. 탄스텐, 구리, 뭐 비금속 자료도 많아요. 비금속 자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예전에 향로 보고 진출했는데 이때는 고무나 석유를 보고 동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게 돼요. 자, 영국을 보죠. 영국은 그 인도 제국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인도 주변의 나라들을 보호국가시켜.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프랑스나 러시아나 그런 나라부터 이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를 일단 점령을 해갖고 인도를 보호하기 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네팔을 점령하고 그리고 소련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보호시키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버마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영령방으로 편입시키죠. 영국 식민지로. 그래서 이제 말레이 연방을 결성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지역을 점령을 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패한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그 물러났죠. 프랑스가 대신에 뭐냐면 인도차이나 반도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여길 인도로 생각하고 이제 거길 그 장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식으로 프랑스형 인도차이나를 만들었죠. 자, 이 프랑스가 베트남이 보호국화 가는 과정은 나중에 그 동남아시아 그 역사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네덜란드 계통에는 수마트라, 자바, 몰루카, 브루네, 어느 날 인도네시아 지역을 장악했는데 요 지역이 실제 알짜배기 땅이야. 왜 알짜배기 땅이냐면 요 지역에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많이 나와.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일본 애들이 동남아시아를 공격했던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게 한 거죠. 그 지역에 석유나 고무나 이런 지역 되게 많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그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령을 장악하기 위한 주변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령했던 거야. 그 부수적인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동남방명과 서남방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남방명은 동진 정책이라고 하죠. 러시아 애들이. 러시아의 주요 그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피예요. 짐승 모피들. 그래서 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다음 시베리아 지역을 진출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베리아가 개척되기 시작하고 시베리아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청나라와 충돌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충돌하면서 이제 청나라 시대 때 그 레덴치스크 조약이나 카르타 조약을 맺게 되고 물론 그거는 그냥 국경선만 정하는 그런 조약이었고 나중에 이제 아이온 조약을 통해서 홍명각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 지역을 획득해요. 이 부분은 뒤에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남방면에는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 지역, 투르크에 살고 있었던 지역 있죠. 그래서 오늘날 스탄 지역, 이렇게 붙은 땅 있죠. 그러니까 투르크의 땅, 그 지역들을 장악해. 그래서 이제 이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공화국을 진출하니까 그다음에 영국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충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좀 나와 있지만 이 당시 이제 태평양이나 이런 지역에도 많이 진출해요. 그래서 잠깐 심화 규제에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82페이지 보세요. 자, 태평양 제국의 분할 보죠. 태평양 제국이란다. 제도의 분할. 예. 거기 이제 그 보면 이제 태평양 제도에 관련된 식민지 사항들이 쭉 나왔죠. 물론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보다는 이제 뭐냐면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를 영국이 점령했고요. 원래
그 영국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점령할 때는 그 마오리족이 돼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멸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에서 금강이 발견되거든요. 상당히 있고 처음에는 얘들을 제수 이주에다가 나중에 이제 정착민들이 들어와서 이룩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 나라고요. 그다음 미국은 하와이 왕국이 있었는데 거길 병합을 해서 자기의 50번째 주도 삼았고 그다음에 미서 전쟁이 일으켰죠.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국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있죠.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얘기했처럼 원래 콜롬비아 지역의 한 지역이었던 파나마를 독립시키죠. 그리고 그 지역의 파나마 독립시킨 대가로 이 파나마 운하의 채굴권을 얻게 되고 운하를 만들고 나서 양쪽 2km, 파나마 운하의 2km 지역을 운하지대를 통해서 조차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여러 섬들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뭐 뉴기니 동북부 지역, 마리아나, 캘로라이, 마샬제도 이런 것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미국하고 일본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독일 예전에 식민지 있죠. 그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갖게 되고 그중에 일본은 독립하게 되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타히티, 뭐 뉴칼라도니아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평양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기출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스마르크가 만드는 비스마르크가 만드는 국제 질서를 보통 비스마르크 체제라고요. 비스마르크 체제. 자, 그래서 보더니 비스마르크 외에도 그 전에 유럽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죠. 니슈르와 메테르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사람 외교를 통해서 그 국제 체제를 만든 거야. 유럽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자, 그러면 비스마르크를 왜 비스마르크 체제의 목적이 뭐냐? 비스마르크 외교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프랑스의 외교력 고립화, 그 다음에 칠러 정책을 통해서 유럽 국제 질서의 형상 유지야.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자, 이유가 뭐냐? 프랑스는 보벌 전쟁 때 한번 당했죠. 독일한테. 그러니까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하고 그 주변에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이 손을 맺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 왜냐면 독일은 중간에 딱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양쪽으로 공격을 받으면 어때? 전쟁 수행이 상당히 힘들어. 그 양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랑스가 아예 그냥 전쟁을 못하도 고립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공존의 질서,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일의 국가이익에 부합돼요. 왜냐하면 독일은 통일 이후에는 비스마르크가 주변에 전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은 비스마르크가 뭐 전쟁을 좋아해갖고 계속 한 건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통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죠. 근데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야. 거기다 전쟁을 많이 하고 주변에 막 정세가 복잡해지면 독일이 시말려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의 어떤 통일하는 이후에 국가들 공고위하고 중앙집권하고 여러 개혁 작업을 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 그래서 이 독일을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거의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의 형성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비스마르크 체제는 크게 삼국동맹하고 그다음에 삼제동맹, 뒤에 이제 재보장 조약 이렇게 이제 두 개 축으로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삼제 협약을 맺게 되죠. 자, 삼제 협약이 1873년에 맺어지죠. 이게 좀 발전된 것이 뭐냐면 삼제 동맹이에요. 자, 이게 이제 1881년에 맺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제동맹에서 러시아가
탈락하니까 재보장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1883년에. 요게 이제 한 축이야. 이렇게 해갖고 완성이 되고, 또 한 축은 이제 삼국동맹으로 발전되는데, 삼국동맹은 이국동맹에서 출발하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간의 이국동맹을 통해서 출발했다가 1879년에 이게 이제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여서 삼국동맹으로 발전돼요. 예,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이제 이국동맹, 삼국동맹에서 이제 하나 축이 형성이 되죠. 이 두 개 축을 유지하면서 비스마르크 체제가 유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삼재 협약을 뭐와 연결됐다는 보죠.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삼재 동맹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이국 동맹을 삼국 동맹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삼재 동맹이 깨지고 나서 뭘로 했다? 러시아 간의 재무장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심화 규제 내용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심화 규제. 잠깐만요. 이게 심화 규제 뒤쪽은 넘어가서 683페이지 펴보세요. 자, 비스마르크 외교정책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질서 향상 유지와 프랑스 국제 고립 정책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열강 이해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동맹의 협약에 대한 금을 쳐갖고 자신의 어떤 그 소기 목적, 그러니까 독일을 안정화시켜서 독일 통일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목적의 그 외교 정책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재 협약을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삼재 협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명의 황제가 맺었다 해갖고 삼재 협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비에드 밀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요제프,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알렉산드 힐스인가요? 니콜라 힐스인가? 그래갖고 이제 삼재 협약을 맺게 되죠. 자, 삼재 협약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 중에 혁명운동의 혁명운동의 군주사의 이제 유대강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비스마르크와 프랑스 고립화 과정에서 맺어진 조약이야. 그러니까 협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켜줘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된 것이 그 삼재 동맹이에요. 삼재 동맹은 왜 결성이 되는지 그 앞에 이제 베르니 얘기했었는데, 베르니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당시 너트 전쟁 결과가 이제 그 산스타바나 조약이 체결됐는데 러시아 세력이 발칸방면 나가는 걸 보장해주고 하니까 이 오스트리아 영국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중지하기 위해서 베르니를 개최했죠. 그래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 영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베르니 회의를 이제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에 점점 멀어지게 돼. 그리고 그때 이제 와중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접근해갖고 이국 동맹을 맺게 되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 러시아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를 또 다시 끌어들여 살살 이제 설득시킨 다음에 그래서 맺어진 것이 삼재동맹이야. 삼재동맹. 자, 삼재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엘밀세, 그 당시 또 그 요제프, 러시아의 알렉산드 2세, 제가 니콜라 1세라고 했는데 알렉산드 2세예요. 예, 그 세 명이 같이 맺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재협약하고 동일한 사람이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협약이 아니라 동맹이에요. 동맹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동맹국 1국이 다른 4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나머지 독립국은 중립을 유지하지만 우호적인 중립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일단 외교적으로 올 때 그들을 지원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을 깨고 나중에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투어크 문제가 상당히 이제 삼국 간의 긴밀한 어떤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어크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뭐요? 상호 합의를 통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 기한은 3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가
갈등이 있어. 왜냐하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당시 발칸 방면을 둘러싸고 상당히 뭐냐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갈등 때문에 상계 동맹이 뭐냐 결렬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1888년에 맺어진 게 뭐냐면 러시아와 재보장조약이야. 그러면 러시아를 왜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러시아가 독일하고 멀어지면 프랑스하고 붙겠죠. 그럼 프랑스와 붙으면 어떻게 돼? 프랑스가 연합을 해갖고 독일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 국내 통일 이후의 국내 정치를 뭐냐면 국내 어떤 개혁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재해보장 조약을 맺었는데 후에 이제 비에름 1세가 이제 죽고 이제 비에름 2세가 이제 즉위하잖아요. 예. 근데 이 비에름 2세는 러시아 재보장 조약의 갱신을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스마르크가 우려한데도 러시아가 누구하고 접근해요? 프랑스하고 접근하게 되고 결국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협상이 맺어지죠. 자, 그건 뒤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삼국동맹을 또 결성해요. 그 삼국동맹은 앞에 이제 이국동맹을 좀 더 이제 확대시킨 거야. 이탈리아 끌어들여서.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탈리아가 원래부터 얻으려고 했던 튀니지를 점령하니까 그거에도 이탈리아 불만이 생겨요.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삼국동맹 체제를 만들어놔.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관계는 그 약간 이제 뭐냐면 갈등 관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제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가 이제 삼국동맹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랑스 견제에 이탈리아가 동참하면서 삼국동맹이 결성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비밀조약이야. 그 당시에는 되게 보면 다 비밀조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삼국동맹의 주요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그 위에 조약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주요 내용만 이제 보면 자 삼국은 동맹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다른 동맹도 가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탈리아 혹은 독일, 프랑스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양국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언어 한 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삼국은 상호 원조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한쪽이 싸우면 삼국 중에 다른 조약 외의 나라들과 싸우면 다른 나라는 자동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야. 이게 삼국동맹인데 이것은 뒤에 이제 그 맺은 그 삼국 협상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어떤 배경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그 비스마르크 체제를 뭐냐면 붕괴시켰던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비에름 2세 측이에요. 비에름 2세는 이제 그 전에 그 할아버지였던 비에름 1세가 죽고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금방 죽었어요. 즉위하자마자 한 100일도 안 돼서 죽고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비에름 2세인데 비에름 2세는 예전에 젊은 그 황제거든요. 그 젊은 시절 때 이제 20대 때인가 그때 30대인가 그렇게 즉위를 했고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비에름 2세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세대예요. 근데 통일 이전의 세대들 같은 게 전쟁을 겪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비에름 2세는 이제 독일의 어떤 경제적 성장, 이고 또 강력한 국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팽창을 해.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막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독일 제국이 왜 이렇게 식민지가 없냐.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에름 2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20, 30대들 젊은 사고방식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에름 2세는 즉위하자마자 그 당시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뭐냐면 외교 정책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그 특징은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형상 유지잖아요. 이거 좀 대외 정책에서 소극적이었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비에름 2세는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한다. 그래서 벙게르만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팽창 정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과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 만기를 거부하죠. 갱신을 거부해.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프랑스한테 접근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오랫동안 외교적 고립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접근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이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에돔 2세 외교 정책, 세계 전략을 세계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비에돔 2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력권이나 기득권을 다 무시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기득권을 다 무시하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분쟁이 이제 유발되고. 자, 그때 내걸었던 이제 정책의 3비 정책,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르린,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바그다드를 연결시켜주는 정책을 이제 추구하는데 그 이단으로 이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와 연합을 해서 비잔티움과 바그다드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요. 그러면서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를 자극시키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지역에 그 독일색이 들어오면 중동으로 연결되는 수에즈 운하와 그 당시 걸프의 홍해 지역으로 연결돼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중동을 누가 장악? 독일이 장악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여기 넘어가 버리면 인도 통로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도 트로크나 지중해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일이 딱 등장해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안 되죠. 프랑스도 중동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이 오니까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 독일이라는 이제 새로운 적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공동의 적 앞에 종전의 서로가 대립과 갈등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냐면 삼국 협상을 이제 맺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과정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지게. 영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대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공동의 적 독일을 뭐냐면 처부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뭐냐면 러시아랑 협상할 수밖에 없어. 영국도. 그러면 영국이 왜 그 당시 협상을 하게 됐냐? 그건 잠깐 봐야 되는데 요거 뒤에 좀 설명할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변화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있고 모로코 사건을 좀 볼게요. 이 모로코 사건. 자, 이 모로코 사건은 경기도 합격자 서버노트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로코 사건은 이 부분에서 좀 찾아서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분쟁 지역에서 국지전쟁이 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발칸 전쟁하고 그 다음에 모로코 사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로코는 그 당시에는 형식상 독립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프랑스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였죠. 영향력 아래 있는. 그래서 프랑스는 파쇼사 사건과 영불협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영불협상이죠. 그래서 영불협상을 통해서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도전을 했냐면 독일이 도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차 모로코 사건하고 제2차 모로코 사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일어났는데 제1차 모로코 사건은 비에돔 2세가 모로코에 공식 방문하면서 모로코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을 주장을 했던 거죠. 물론 당연한 소리지만 실제로 이 모로코는 그 당시 프랑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프랑스가 모로코에 영향력 행사를 하지 마라. 그 말이고 대신 우리가 그걸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에스파냐에서 알제시레스 국제회의에서 프랑스가 영국의 지지를 받고 우위를 인정받고요. 모로코에서 독일은 한 발짝 물러나요. 일단락 됐어. 그 후에 이제 1911년에 제2차 모로코 사건이 나요. 자, 이 모로코 사건을 이제 그 당시 아가디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1911년에 모로코에서 내란이 발생해. 이 내란은 뭐냐면 모로코에 이제 베르베르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지역에 살았던 그 토착민들이 있어요. 그 토착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을 하니까 독일도 모로코의 아가디르 항구에 군함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파견돼 나가죠. 말이 지원하지 실제로 그 독일이 이 지역을 장악하겠다. 위협 이런 걸로 이제 그 뭐냐면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프랑스가 반발하죠.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들어갔는데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독일이 양보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보호용으로 삼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 독일이. 예. 그래서 이제 모로코를 이제 보면 모로코의 90%는 뭐냐면 프랑스가 갖고요. 나머지 10%는 에스파냐가 갖는 거였어요. 그 남부 지역 있어. 모리타니 지역인가? 하여튼 그런 지역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먹게 되고 대신에 독일은 요구한 게 뭐냐면
프랑스령 콩고를 요구해요. 프랑스 콩고.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전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일부 지역, 그 프랑스 콩고 지역의 북부 지역만 먹고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됐죠. 모로코 사건은. 자, 그래서 이 모로코 사건을 좀 설명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심화 규제 내용 볼게요. 자, 그러면 삼국협상 과정을 좀 볼게요. 삼국협상과 영일동맹. 자, 삼국협상이나 영일동맹은 다 비밀 조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조약을 맺을 때 뭐냐면 비밀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협상 같은 경우에는 다자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탭에 모여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같이 삼국이 공동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이 조약은 영불협상, 그 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협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협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각국이 맺을 때 개별적으로 맺었어. 그러니까 각국이 자기와 관련된 조약만 알지 다른 조약하고는 몰라. 근데 나중에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전포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협상을 맺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자 협상이 아니라 개별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맺어졌다. 그러니까 자기와 맺어진 거 외에는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맺어진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러시아 협상이 몰랐죠.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협상을 잘 몰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프랑스 협상이 먼저 성립돼서 1894년에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교해서 영일동맹을 맺게 되죠. 제1차 영일동맹, 더 발전해서 또 2차 영일동맹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협상이 성립되죠. 1904년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영러협상이 성립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1907년에 삼국협상이 성립됐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에 성립됐는데 먼저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 간의 협상 내용을 볼게요.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을 만기를 연장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프랑스에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는 프랑스 자본의 필요성을 증대. 왜냐하면 그 당시 알렉산더 3세 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노후 프랑스 자본을 끌어다가 러시아 산업화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자본이 기술이 그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산업화에 큰 공헌을 해줬죠. 처음에는 단순히 정치 협약이라는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경고 수준이고 근데 이것이 군사동맹 바뀌어요. 군사동맹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프랑스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한다. 러시아가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것이 삼국동맹이 종속한 유효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안보를 지켜주고 그리고 한쪽이 공격받을 때 한쪽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상이 뭐냐면 그 영일동맹 영프협상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영국의 그 외교정책 변화를 이제 보면 살펴봐야 될 텐데 원래 이제 그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과 대독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일단 명예로운 고립이 뭐냐면 대중 문제에 영국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야. 영국인들은 특이하게 자기들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황을 쭉 보다가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한쪽이 좀 불리할 때 일단 뭐냐면 그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나라와 뭐 영국이 뭐 동맹 뭐 조약 이런 것도 안 맺었어요. 유럽 국가들하고는. 그다음에 대독 친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의 지금 뭐냐면 왕조가 하노버 왕조였죠. 그 당시에. 예. 그 하노버 왕조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이 하노버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독일하고 친할 필요가 있어요. 대독 친선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된 거야. 왜냐? 일단은 뭐 대독 친선 관계는 독이 통일되면서 이제 하노버 왕조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지게 되고 명예와 고립이 이제 깨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인데 그 당시 예전에 영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켰고 그리고 영국의 어떤 경제력이 다른 그 서양의 열강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근데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독일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부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산력도 이제 영국이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열강의 경제적 군사력 발전이 영국의 절대적 우위를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비에드 2세의 어떤 제국주의 정책, 세계 정책 때문이죠. 그래서 비에드 2세는 이제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해군법이야. 해군법은 뭐냐면 영국 하군을 도전하기 위해서 거함을 이제 그 함대를 건설하는데, 그 함대를 건설할 때 법으로 몇 년까지 몇 톤의 백을 만들겠다. 그래서 배기량 뭐 10만 톤, 20만 톤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해.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을 때 상당히 뭐냐면 위협적으로 느낀 거예요. 왜냐면 영국이 그 당시 해상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 패권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인도를 뭐냐면 자기 그 식민지로 계속 놔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치고 올라와서 함대를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영국의 해상 패권이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또 있고, 또 거기다 독일의 중동 이권 확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삼시 정책 있죠? 와 충돌하게 되죠. 삼비 정책이.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크루고 전보 사건이 이제 포출돼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그 2073번 3페이지에 있는데 주 2073번에 보면 1895년에 케이프 식민지 총리며 대표적인 제국주의자인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추종의 제임스 1당이 트랜스바이어를 습격을 해. 그래서 그 당시 보호공화국 대통령이었던 크루그가 이들을 격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축하한 전문을 비에는 2세가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보 사건 두 나라 신문에 성동적으로 보도되면서 영국의 그 국민 감정이 들끓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 이제 독일을 이제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전에는 명예를 고집해서 어떤 협상이나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외교 정책 변화 두 가지 내용, 그 배경이 왜 일어났나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그 영국이 이제 명예로운 고립을 벗어나서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을 1904년에 맺었고요. 그냥 곧 이어서 영국과 러시아 협상을 1907년에 맺게 돼요. 자, 영프 협상 내용을 볼게요. 영프 협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파쇼사 사건과 함께. 자, 배경을 보면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데케스의 외교 활동, 그러면서 이 데케스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양국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그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당시 이제 데케스는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던 독일의 외교 관계를 그냥 전환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파쇼사 사건은 영국과 좀 외교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프랑스의 친프랑스적인 그 데케스를 존경하는 에드워드 7세가 영국 왕을 즉위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데케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로가 영국과 타협을 하면서 프랑스와 타협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양국 간의 관계를 뭐냐면 그 주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외무장관이었는데 프랑스 외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하여튼 데케스가 그 당시 영국과 에드워드 7세가 지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친프랑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케스가 이제 활동을 해갖고 뭐냐면 외교관계가 이제 형성돼서 영프 형성이 맺게 된 어떤 배경이 됐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세력 확장에도 경계한 내용도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독일을 견제할 목적으로 프랑스는 모로코, 영국은 이집트 간의 영향력을 상호 인정해준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간에 보조를 취한다.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러시아 협상을 보죠.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 내용인데요. 자, 계기는 너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이 좀 한층 낮아졌어. 러시아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뭐냐면 러시아 남하 정책 충분히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굳이 이제 러시아를
적대시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독일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범하니까 러시아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영국과 러시아는 예전부터 계속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걸 좀 사전에 뭐냐면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지역을 어떻게 해결했냐 보면 페르시아 지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를 러시아하고 영국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력권을 나눴어. 그래서 페르시아 북부는 러시아, 남부는 영국의 세력권하고요. 물론 이제 영국이 이제 진짜 나중에 북부까지 세력권을 삼음으로써 전체 페르시아 이란 지역은 오랫동안 영국의 보호국이 돼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인도를 지배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이쪽 내려오려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영국의 세력권을 인정해 준 거야. 러시아가요. 대신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러시아는 흑해로부터 여기 흑해 있죠. 그래서 그 발칸 방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영국 키브루스가 있고 그리고 요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려고 해도 요 앞에 딱 키브루스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그 키브루스가 여기네요. 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지 못해. 거기에다 스웨즈 운하도 이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영국이 양보를 해줘. 너 나가도 된다. 대신에 또 뭐냐면 그 수에즈 운하를 또 이용할 수도 있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흑해로부터 발칸방면 진출에 대해서 영국이 양해를 해줬어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에 공동 대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 문제를 영국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과 이런 바그다드 철도 부설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공동 대처를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국 협상이 성립되죠. 그러면 삼국 협상의 의의를 볼게요. 삼국 동맹에 대항한 진영이 성립되고 그리고 양대 진영이 대립되면서 제국주의 정책이 격화되고요. 이거 이제 사소한 분쟁이나 한 국가의 전쟁이 국지전이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전쟁으로 유발되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사라예보 사건으로. 그리고 독일의 세력을 팽창하는데 저지를 냈고 아까 이제 지금 니은과 연결돼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배경에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있죠. 의의보다는 뭐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이제 불을 때 국제적인 협조 관계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국 간의 국제적 협조가 이제 동원되겠는데 일단은 국제 접시자사가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만국 우편 협회라든지 만국 전시협회 이런 것도 있는데 나이팅게일은 이제 그 전에 사람이지만 이제 크림 전쟁 때 활동했던 사람이자 그걸 이제 모델로 해갖고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갖고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거쳐서 만국 평화회의를 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래서 이제 제2차 만국 평화회의 때 이준, 이상설, 뭐 이종 이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지만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내용 보면 군비 제한 실패. 그러니까 군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중재 재판소 그 다음에 설립, 독가스 사용 금지, 전쟁 통으로 대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군비 제한은 실패했어요. 거기에 협상했다 잘 안 됐고 다만 이제 국제 중재 재판소라든지 독가스 사용 금지, 전쟁 포로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그렇지만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또 도로하면 타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발칸 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발칸 전쟁. 자, 그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다시 돌아서요. 400 합격자 서브노트가 443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발칸 전쟁 얘기하기 전에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점점 어떻게 이제 발칸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좀 그걸 좀 볼 필요했어요.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민족 국가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발칸 반도 문제 상당히 뭐냐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발칸반도는 번슬라브주의 있죠. 러시아에 지원받은 번슬라브주의가 확산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세르비아가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웠고 그걸 이제 범슬라브주의를 뭐냐면 이용을 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세르비아가 발칸반도를 장악하냐 장악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세르비아가 발칸반도를 장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냐면 세르비아에 그 내세웠던 이제 민족주의, 그러니까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나 세르비아 영향을 받아갖고 그 주변에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그 국내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국내에 있던 슬라브족들 자극을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이제 그 슬라브족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번슬라브주의를 이제 그 내세웠던 범슬라브주의 내세웠던 세르비아를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어. 선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발칸 방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908년에 베르린에서 그 관리를 맡겼던 보스니아 헤르츠고비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문제된 지역이죠. 이 지역을 그냥 합병화시켜. 그래서 그때 청년 트로크 같은 지역 때문에 터키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했거든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원래는 그 관리만 맡기로 했는데 베르린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르비아는 상당히 분노가 이제 치솟게 된 거죠. 왜냐면 그 지역을 원래 먹으려고 했거든, 보스니아 지역을.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 얘기지만 또 세르비아는 그 옆에 이제 해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했어요. 알바니아를.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발칸 전쟁 때 이 알바니아를 그냥 오스트리아 압력하에 독립을 시키고 2차 발칸 전쟁 이후에 먹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 오스트리아 반대로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돼 나와갖고 나중에 사라예보 사건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칸 전쟁을 볼게요. 발칸 전쟁은 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원래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여러 이제 그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를 시발려 갖고 이제 독립해 나가요. 그런데 이제 독립해 나갔던 나라들이 그 발칸의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그 당시 서로가 국경선이 정확히 그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상당수가 또 투르크 영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차 발칸 전쟁, 제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발칸 전쟁은 최초로 민족의 이름을 통해 싸웠던 전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국이니 왕이니 이런 이름으로 이제 싸웠는데 이때부터는 슬라브 민족, 무슨 민족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싸웠던 전쟁이 발칸 전쟁이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발칸 전쟁에 개입하게 돼. 1차 세계대전 좀 마찬가지죠.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먼저 싸우죠. 예전에 제국이니 왕국이니. 근데 이제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이 발칸 전쟁이야. 네. 자, 1차 발칸 전쟁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투르크가 정치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칼말 파샤가 영도하는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이 일으켜서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었고요. 요걸 좀 배경 설명을 하려면 여기는 칼말 파샤가 영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청년 투르크당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부렸던 명칭이지만 하여튼 이 젊은 장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단체예요. 그래갖고 압둘 하미드 2세의 그 보수 반동 정치에 반발해갖고 혁명을 일으켰어. 1908년에 일으켰는데 그때 청년 투르크당의 중심 단체가 그러니까 청년 투르크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 안에 연합진보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연합진보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연합진보회 영도자가 누구냐면 엘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듣보잡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정확한 말로는 이스마일 엘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엠베르죠. 이 엠베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연합진보의 엠베르가 영도를 했어요. 그리고 칼마 파샤는 그 당시에는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청년 투르크 당원이었고 혁명하는 과정에서 공헌을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엘베르의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참여만 했고 좀 공헌 좀 세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청년 투르크당이 이제 혁명이 1차 혁명에는 1908년은 곧바로 진압됐어요.
그러다가 1909년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승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청년 수도쿠당 안에 또 4분이 일어났어. 그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거야. 그래서 1913년까지 됐어요. 이게 혁명 운동이.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테메파샤는 나중에 부각됐는데 이 테메파샤 언제 부각됐냐면 갈리폴리 작전이 있어. 갈리폴리 작전이야.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작전에서 그 당시 연합군이 다나라스 해협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상륙했던 호주군과 그 당시 뉴질랜드 아작 군대죠. 이 군대를 격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각이 됐던 거야. 나중에 부각이 된 거고 요 케말 파샬이 아니라 요거는 연합진보의 엘베드 이스마일 엘베드라는 사람이 영도를 했다. 사실관계를 좀 수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발칸 전쟁 도중에 혼란기에 이탈리아가 그 혼란 틈에서 그 당시 아프리카 트로폴리 트리폴리를 공격을 해요. 이걸 이투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로폴리를 이제 빼앗았다. 이걸 트리폴리는 어디냐면 리비아를 말해요. 지금 리비아. 그래서 리비아가 이탈리아 식민지가 돼요. 리비아. 그래서 트리폴리아 빼앗기 때문에 이걸 트리폴리 정지행이라고 또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발칸 전쟁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들을 이제 보면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이렇게 있고 거기에 몽테네그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몬테네그르 4개 국가하고 이제 투르크 간의 싸움이 일어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런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투르크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럽 내의 영토를 다 뺏겨요. 그리고 크레타 섬을 이제 발칸 동맹에게 양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은 뭐냐면 그때 이제 알바니아가 투르크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바니아가 이 당시에 그 뭐냐면 독립을 하게 돼요. 예, 알바니아 독립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요. 자, 2차 발칸 전쟁은 그 당시 불가리아가 너무 영토를 많이 먹었다. 1차 발칸 전쟁 때. 그래갖고 다른 국가들 불만이 많겠어.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죠. 다른 발칸 동맹 국가들의 불만을 쌓으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불가리아를 싸우기 위해서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가 한 편을 먹고 이제 불가리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불가리아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그 그리스, 루마니아, 세르비아는 영토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도 참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오스만 투르크는 아드리아에 있는 실지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으려고 실지 회복을 목적으로 이제 했다가 물론 이제 싸우다가 뭐 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오스만 투르크도 부수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보면 이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카레스트 조약이 있어요. 자, 이 부카레스트 조약을 맺게 돼. 부카레스트 조약을. 자, 부카레스트 조약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세르비아는 런던 조약이 독립된 그 알바니아를 그 당시 그 병합하고 아드레해로 출구를 얻고자 했는데 이때 이 부카레스트 그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했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오스트리아 반대하고 결국 실패를 해요. 결국은 알바니아 독립을 인정을 해줬죠. 그 런던 조약에서 맺어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감이 더 올라갔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합병 문제와 알바니아 병합에 실패한 문제 등등을 해갖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발칸 전쟁의 결과고 이런 유럽의 하얗고인 발칸반도의 문제가 상당히 뭐냐면 2차 세계의 어떤 1차 세계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발칸반도를 계기로 발칸 전쟁을 계기해서 번게르만주의, 그 다음에 번슬라브주의가 대입을 하게 돼요. 대입이 격화되죠. 그래서 번게르만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번슬라브주의는 러시아, 세르비아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차 세계 배경이 또 되기도 하죠. 자, 그 밑에 1차 세계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국제협조의 그 움직임은 예전에 아까 했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제국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자,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기출문제 259페이지 펴보세요. 제국주의. 제국주의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서포트즈 또 뭐냐면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몇 번이냐면 53번. 53번. 다 적으셨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9세기 말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거쳐서 제국주의를 추구한 유럽 국가의 국내 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이 내용인데, 자, 1번 보면 마르크스 예언과 달리 소시민 집단이 새롭게 등장했다. 자, 그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소시민 집단이라는 것은 포티푸르주아 세력들 말이에요. 포티푸르주아. 그럼 포티푸르주아 세력들이 뭐냐? 포티푸르주아는 자기가 생산 도구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소시민 집단들, 중상층들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 그러니까 일부의 부르주아 세력들과 아주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구성된 그런 사회가 출현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유방임주의 원리가 강조되어 국가의 역할이 19세기 초에 비해 약화됐다. 자, 이 자유방임주의 원리가 강조된 건 많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국가가 제국주의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어요. 자, 3번을 보면 선거권이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도 불구하고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요거는 어느 나라냐면 독일과 관련된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좀 더 이제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 25세 성년 남자들도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이 독일의 여러 가지 계급 간의 갈등은 의회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해. 왜냐하면 의회는 계급 투표제 때문에 3분의 1 이상만 3분의 1밖에 사회민주당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수 우파 세력들이 다 해먹죠. 그러니까 의회가 아니라 밖에서 정치를 하게 돼요. 길거리 정치를 하게 된 거죠. 뭐해서 불만이 있으면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 반란 일으키고 폭동 내고 그 다음에 투쟁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의회에서 포괄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되면 그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집회하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이 의회 정치 내에서 상당히 잘 소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통 선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독일이 25세 성인 남자 보통 선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아. 그는 예전부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운영해갖고 각계 계층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운영이 있었죠. 노하우가. 근데 독일은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 뭐 그 정도니까 의회가 만들고 보통 선거 실시해도 이게 제대로 되나. 자, 그 다음에 대기업의 성장으로 독점 현상이 심화되었고 부유주의 세력들이 특권 계급화되었다. 예.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지 맞죠? 이거 부유주의 일부 세력들이 특권 계급화됐다는 것도 맞고 그 답이 2번이죠. 2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밑줄친 1번의 제국주의가 발생한 배경 세 가지를 약속하고 2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세계화 과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 아니다. 일찍이 제국주의라고 불렸던 침략행위는 모두 세계화의 한 전략이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한 생산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로 특정 지역이 있다. 해갖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화, 즉 세계 자본주의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뭐뭐가 꼽는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역사하고 일사 관련된 문제를 통합해서 냈던 문제예요. 예전에는 통합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 발생 배경 세 가지를 약수하시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이 결합이 되면서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이 형성되면서 이제 식민지가 잉여 자본의 축적지도 이제 투자지도 뭐냐면 부각이 되죠. 잉여 자본의 투자지도.
그러면서 식민지 경쟁이 가속화됐고요. 두 번째는 제2차 산업혁명을 들 수 있어요. 제2차 새로운 산업혁명 결과 석유나 고무 같은 새로운 원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침략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확산이죠.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발생의 배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갈 것은 뭐 우리와 관련이 없지만 다국적 기업, 예, 다국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나 뭐 LG도 일종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건데 그냥 넘어가시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가에 해당한 나라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 나에 들어갈 역사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송교사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과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1884년 베를린 이 1884년 베를린 회의는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회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옆에 비스마르크가 유지했던 1876년의 베를린 회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베를린 성아프리카 회의라고 해서 그 당시 콩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야.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뭐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국제 승인을 받고 어디를 관리하지? 콩고죠. 콩고. 자, 그래서 이곳의 강산과 대농장에서 일했던 원주민들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산과 대농장에서 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레오폴드 2세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이제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베요. 손이나 코를 있죠. 코를 베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내버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50% 넘는 사람이 손목과 발목이 없어지는 그 불구자 신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99년 지도에서 그 기읒 지역에 일어났던 나 때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영국은 살아남은 민간인들까지 수용소를 감금하고 원주민 또한 그 틈바구니 있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당시에 영국 식민지 요게 기읒인데 요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는 트랜스발 자유국과 오렌지 자유국이죠.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 요 지역을 이제 영국이 장악을 했어요. 보호전쟁이 두 번에 거쳐서. 예. 그래서 요때 사건의 명칭은 보호전쟁이야. 보호전쟁. 근데 보호전쟁 결과 그 당시 그 보호인들이 대규모 이제 잡혀갖고 학살당해요. 그래서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고 영국 당국부터 학살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연원에 이제 동향에 맞춰가지고 이들 풀어줬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그들에게 빼앗은 땅에게 보상금을 줬어. 예.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그 당시 보호전쟁 직후에 많은 민간인들이 수용소에 잡혀서 죽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베르닝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르닝 서아프리카 회의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요걸 좀 경기도 합격자 써본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41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 베르닝에는 1876년에 또 하나의 베르닝 회의가 있었죠. 비스마르크가 개최했던.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지명했죠. 베르닝 서아프리카 회의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콩고 문제 때문에 이 베르닝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기본 원칙들이 정했는데 유럽의 15개 국가가 뭐냐면 참여했고요. 그 당시 벨기에이 그 콩고강 유역의 콩고 지역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포르투갈이 반발하게 되고 그 당시 포르투갈의 위견으로 비스마르크의 중재 아래 베르린을 개최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콩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일단은 선언보다는 실적 지배가 우선하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거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효 지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거냐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아프리카의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만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 실질적 지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콩고강 유역 지역을 벨기에인이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콩고강 유역 지역은 당연히 누구 땅이 된 거야? 벨기에 지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레오폴드 2세가 그 당시 콩고를 얻게 돼요. 콩고 분지 조약을 다시 체결해 갖고 그래서 이때 콩고를 먹을 때 곡장 자기 식민지를 삼은 건 아니고요. 콩고 자유국을 세워요. 말이 자유국이지 실제로 이제 위성 국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오폴드의 개인 사유지를 만들어.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제 다이아몬드 강산이라든지 대농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콩고인들을 뭐냐면 이렇게 아까지 말한 것처럼 막 손목과 발목 자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강제로 착취하죠. 결국에는 1908년에 정식으로 이제 벨기에 식민지로 편입이 들어가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다가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제 그 콩고강 유역 안에 이제 벨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포르투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지역을 이제 주변을 딱 먹게 되죠. 그 콩고강 유역의 핵심 지역은 벨기에 먹고 주변 지역을 이제 벨기에가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이 나눠 갖게 되는데 요때 프랑스는 나중에 콩고 공화국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식민이 앙골라가 세워지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베를린 기본 규칙의 그 안에는 콩고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실적 지배가 우선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상 노예 문제를 금지해요. 노예를 무역을 이제 금지하자. 그래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죠. 근데 이게 형식상 문제고 실제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이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 당시 그 아프리카 국가들 안에 유럽의 간청을 세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식민지화 시키도록. 그래서 강공서를 세우는 것을 또 여기 조약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강공서를 설치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르니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베르니가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정할 때 시옷 지배를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열강대 서양 열강대 시옷 지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부족과의 갈등 이런 거는 다 무시해 버렸어. 그래서 국경선을 뭐냐 그 좀 어떻게 그었냐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냐면 자로 재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 보면 좀 이상할 거야. 왜냐면 그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지역 보면 국경선이 좀 약간 꼴떡꼴떡하죠. 이렇게 꼴떡꼴떡한데 예, 이렇게 삐뚤삐뚤하잖아요. 그건 뭐냐 산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계선을 바탕으로 산맥을 경계선을 바탕으로 그 민족별 구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아시아는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재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국경선 이게 좀 이상한 국경선이야. 근데 그게 나중에 독립 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프리카 독립하고 나서 딱 자를 긋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국경선 안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안에 같은 국가 안에서도 예전부터 대립됐던 부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부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내전의 한 배경이 있던 게 요 베르린 회의에서 정했던 기본 규칙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의회에서 비스마르크 현상 유지 정책을 반영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의의를 적어놨는지. 요거는 아무 찾아도 그 내용이 없던데 이건 아프리카 문제 해결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이거는 1876년 있죠. 그 베르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르린 회의에서 결정된 기본 규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심화 규제 내용을 보면 기출 문제 보면 4번을 보죠. 자, 4번을 보면 그 다음은 영국 정치가들의 연설문의 일부다. 이 중에 이 글에 나타난 그 영국의 대외정책 경제적 배경 두 가지 쓰시오. 요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보면 인도가 없었다면 비코스필드의 인도가 없었다면 비코스필드의 백작 디즈니의 스웨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스웨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케이프 식민지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영토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 있는데
자, 이거는 그 인도가 그만큼 상당히 영국의 식민지 중심지 역할이다. 수에즈 운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케이프 식민지 다 만든 것도 다 인도를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뭐냐면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영국의 대외 정책, 그 당시 제국주의 정책, 경제적 배경 두 가지 관련된 건데 그 영국의 그런 제국주의 정책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제국주의 정책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경제적 배경. 첫 번째는 독점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이 잉여 자본의 투자로서 식민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당시 잉여 인구들, 영국에 남아도는 인구를 방출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식민지 사업을 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적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그 제국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고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독일도 나름대로 또 제국주의 정책을 한 이유도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 정책을 한 이유가 있죠.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5번. 자, 5번은 그 당시 그 영국과 러시아의 통상 정책과 그 협상 관련된 외교적 의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영불 협상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보면 잠깐만요. 저도 좀 찾고 있어야 돼. 자, 가는 이제 뭐냐면 홉스의 제국주의론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 그 뭐냐면 가정을 관련된 이론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레닝도 그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홉스의 제국주의와 레닝의 제국주의 이론 그 부분을 그 제가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제국주의야, 제국주의. 그래서 홉스는 제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내 시장에 유리한 투자가 불가능해진 잉여 자본의 첨예한 해외 투자 경쟁을 지적했다. 그래가지고 투자 대상에 필요로 하는 과도한 자본의 축적과 국내 시장의 수요 부족, 구매력 부족이 그런 것들을 야기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야기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원인을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레닝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 단계이자 국제적인 독점 자본 집단과 자본주의 국가에 위한 세계 영토 분할로 봤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의 역할 또 독점 자본의 대도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홉스의 제국주의와 레닝의 제국주의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홉스의 제국주의와 레닝의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그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할 의도가 없으면 선언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에서 영국의 행동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이거는 영국 정부가 뭐냐면 그 이집트를 프랑스부터 이제 이집트와 그 지역을 이제 일대를 장악할 프랑스 인정받고 프랑스도 이제 뭐냐면 모로코죠. 모로코를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영불 협상이죠. 영불 협상.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이고 삼국 협상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과 프랑스 간의 통상 정책의 차이점을 쓰셔. 통상 정책. 그러니까 이 통상 정책인데 일단 영국은 그 당시에 자유무역 중심의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없애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정책을 했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했죠.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해외로부터 이제 수입품이 들어오면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보호하려고 했죠. 그냥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도 한때는 보호주의 무역을 돌아가자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논의뿐이고 영국 제국주의 시대 때 뭐냐면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보호무역주의 대신에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통상정책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불협상의 의 요거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삼국협상에 기반이 되었다 뭐 등등 해서 했는데 요 내용은 답안지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인데 그게 러시아 혁명 들어가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1차 세계대전.
아 시간이 되게 오래됐네요. 벌써 6시 6 분이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차 세계대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